오늘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회가 정상화되는 듯 싶었지만 여야의 내탓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집중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 어제 또 한 번 연기가 됐죠. 여야의 대치 발언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의 합의 정신에 반하는 무리한 감액 주장으로 추경 통과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본회의 합의 사항을 이렇게 깨버리고 파행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굳게 약속한 합의가 깨지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는데 여야 입장차 이렇게 좀 다른 이유 먼저 김승남 전 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한국당에서 그동안에 3조 9천억 추경 예산안 중에서 23%, 약 9,100억 정도가 이게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이다,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그 청년 일자리 또 고용을 促진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꼭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국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 선에서 삭감을 하고 여야 간에 좀 합의가 그 결론을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결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삭감에는 좀 합의에 이른 것 같은데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 전 의원의 얘기도 듣겠습니다. 예, 다행히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조금 이제 예결위 소위까지 구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 집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제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또 몇 차례 또 파열음이 일어나가지고, 예정됐던 본회의가 자꾸 무산되고 연기되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걱정 또, 우려, 이런 것을 끼친 측면도 있고, 국회에서 예산을 보면은 특히 추경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야당 주장이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여당이 본 예산 때 많이 이제 삭감된 부분들을 추경 때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원래부터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본회 예산에서 삭감됐지만은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할 부분도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산심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본예산 때 다 확정돼서 안 하는 걸로 했던 걸 갖다가 추경에 다시 넣으면 본예산 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조니까 사실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당 그 정도야 하려고 하면 그냥 해라고 넘겨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야당이 볼 때는 지난번 본예산 때도 크게 보면은 일자리를 중요시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집어넣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는데 4조 더 추가한다고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여당이나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야당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넘겨주기 곤란한 그런 요인을, 환경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론 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패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정부가 끌고 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작은 예산 갖고. 지금 다행히 일자리나 어떤 경제 사정은 좋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대비 이 세수 거치는 걸 보면은 약 8조 9천억이 더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예산안을 이렇게 놓고 충분히 추론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부가 책임을 갖고 여당과 함께 일자리 문제라든가 고용 문제나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은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야당도 똑같은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야당이 사실은 뭐 집권당도 아니고 하니까 뭐 뚜렷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좀 정부 여당이 경청해야 될 부분은 큰 틀의 경제 운용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그런 과격한 그 추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리고 나머지 또 근로시간 단축을 또 너무 이렇게 급속하게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권 안에서도 우리 경제부 총리가 주장했듯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건 이제 야당이 볼 때는 이런 큰 틀의 경제 운영 방향을 갖다가 바로잡지 않고는 4조 넣고 뭐 몇천억 넣고 분야별로 몇천억씩, 천억씩, 이천억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정부 여당이 좀 경청하고 큰 틀의 경제 운영 방향을 조금 바로잡아야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돈이 들어갔을 때 그게 그래도 좀 일자리 생존에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얘기하실 수. 예. 그리고 과거 정부가 했던 이제 기업에 어떤 그 힘을 실어주면서 기업에다가 일자리를 맡기고 그런 경험이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갖고 추구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거기에 한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야당도 좀 협조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대통령 개헌안 2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놓고서 또 여야 간에 조금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조혜진 전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뭐 의결 정족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 입장에선 이 불장난 같은 개헌안 밀어붙이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반응까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여야 또 청와대까지 포함한 범여권과 야당이 이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서로 그 핀트가 방향성이 완전히 어긋나서 가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 정쟁의 소지까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태 와중에서 공히 헌법 손봐야 된다. 탄핵을 초래한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헌법에 문제가 있다. 특히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가 공히 이 권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그 개헌을 공약을 했었는데 대선 과정에서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청와대는 그 권력 구조 개편은 오히려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빠지고 나머지 다른 부분 이념과 관련된 부분 또 노선과 관련된 부분 이런 정치 사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그 개헌의 방점을 두면서 새로운 이제 개헌안을 제시를 했고 그게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속 위반이기도 하고 또 이념적 측면에서 보수 진보 간의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접점을 내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그걸 이제 대통령 대통령 안으로 이제 제출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가 이게 소모적인 이제 논의 구조로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야당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제출한 그 개헌안에 대해서 이제 기본 반대 입장이 확고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표결을 하더라도 이건 부결될 가능성이 많고 부결되는 대신에 야당들은 지방선거 앞두고 이 청와대나 여권이 야당을 갖다가 개헌 반대하는 세력 더 나아가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야당 때문에 부결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데서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고 또 개헌 투표를 하려면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미 그 시한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원인 무효일 가능성이 많은 그런 걸 또 밀어붙이는 데서도 또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당청은 청와대와 당은
어쨌든 대통령이 제출한 거고 헌법에는 대통령이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공고하고 난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부든 가든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놔둘 수도 없거든요. 처리하라고 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야당의 입장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뭐 더 이상 논의에 예지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한 홍영표 대표의 말씀이 지금 야당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 대표가 그렇게 볼 정도로 야당 관심도 없고 하더라도 부결될 것인데 이렇게 또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아무 소득 없는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사항은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뭐 지난번 대선 때부터 나온 사안이고 또 결국은 이게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상당히 여야 간의 입장이 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고 지금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던 손 치더라도 지금 이게 지난번 대선 때 국민들과 각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되겠다. 권력구조의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 분권까지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한 문제인데 결국은 여야 간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갖고 어떻게 권력구조를 만들 것인가 여기 갖고 대립을 한 상태에서 합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합의를 못하면은 정부안, 대통령안을 갖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그러면 권력 구조를 빼고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지방 분권 문제라든가 과거의 낡은 87년 체제의 헌법의 그 틀을 좀 바꿔내자 이런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에 고민 끝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 앞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이게 휴지 조각 된 것은 너무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을 지키는 문제 또 헌법을 지키는 문제 차원에서 다뤄야 되고 그렇다면은 홍영표 대표가 이렇게 제시했던 24일 기일을 좀 지켜서 어떻든 이게 부결되든 통과가 되든 국회에 한번 표결을 붙이자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24일에 본회의에 올라가서 부든 네. 결이든 가결이든 이 얘기를 한번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이고 야권 입장에서는 이미 관심이 없는 사안이고 되지도 않을 건데 왜 갖고 오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만 자꾸 이제 분석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안 되는 것 뻔하고 또 야당이 이미 물 건너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헌법에 규정되었으니까 헌법 규정은 일단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절차를 밟아서 부결시켰을 경우에 또 야당을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여서 선거에 악용할 것이냐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 예. 또 다른 현실은 내일 본회의 20일 본회의로부터 이제 또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4일 본회의 처리하려고 한다면은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사실은 특검법 처리도 안 되고 있고 합의됐지만은 아직 안 됐고 좀 전에 우리끼리 이야기한 대로 추경 가지고도 계속 며칠 지금 이렇게 그러고 있고 그 상황에서 또 좀 전에 말씀처럼 이제 청와대에서는 개헌안도 표결 빨리 붙여달라. 그리고 국회의장 선출도 24일 날 또 하자. 국회의장 선출도 여당은 선제적으로 후보를 뽑아놨지만 야당은 각 당마다 후보를 뽑아야 될 수도 있고 야 3당, 야 4당이 모여가지고 또 협의를 또 정치 타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시간 필요한 거는 대통령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심사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예. 김 의원님,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결국 부결될 게 좀 뻔해 보이는데 결국 하자고 하는 것은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것이 약간 낙인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개헌이라는 것은 물론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그 분권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당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력구조 개편,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국회에서 뽑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론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지만은 권력구조만 이 관심이 있는 한국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건
어차피 헌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네. 원칙을 지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회 통과가 저는 국회에 회부가 돼서 이것은 표결 처리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한국당의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함께 이제 연기가 됐고 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도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데 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번에는 김 전 의원부터 먼저 얘기하시죠. 글쎄 뭐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사학재단 그 비리 관련 그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 관련 비리 혐의로 지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지금 왔습니다 이미.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크게 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데 그 무리하지 않지 않느냐.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습니다 하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면 그 시점부터 24시간 지나서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완료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 14일 날 국회 42일간 장기 공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정상화 시켰을 때 본회의에 오후 7시 40분에 보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일 오후 7시 40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시점이 되는 거고 17일 오후 7시 40분까지는 표결을 끝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못했습니다. 못하면 이게 없어지느냐면 옛날에는 그냥 뭐 우산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막아내면은 그냥 의원이 방탄이 되는 거였는데 그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때까지 안 되면 그 다음에 본회의를 열면은 언제 열든 첫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이걸 자동적으로 보고도 필요 없고 자동적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어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8일 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가 열렸으면 이 안건 먼저 처리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됐고 어제 또 저녁 9시에 본회의 잡아놨었는데 만약에 그때 열렸으면 이것도 처리됐겠죠. 안 됐고 근데 내일 21일 월요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만약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예정대로 열린다면은 이걸 맨 먼저 처리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김성남 의원님 말씀처럼 옛날에는 방탄 국회 여야가 서로가 이런 일들이 같이 이제 건수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암묵적으로 좀 방탄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많이 바뀌고 민심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18, 19대 때도 거의 이게 부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의원들은 억울한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심이 옛날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 본회의에 이게 부의가 돼가지고 표결 처리에 들어간다면은 해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가 되겠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가 굉장히 많이 대립을 해왔는데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는 했지만 그 부분이 또 이제 섬세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여야가 굉장히 다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게 단순한 이 선거법 위반의 사건이다. 이렇게 저희는 또 선거를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가벼운 사안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김경수 의원이 이제 연루됐다 해서 네. 이게 이제 쟁점으로 부상되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대서특필하고 또 한국당에서는 단식까지 끌어내고 또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서 특검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을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이것을 쟁점화해서 어떤 전국에 좀 이니셔티브를 잡겠다 이런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선거법 관련 문제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이제 쟁점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댓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선 직후부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비화돼서 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사받고 구속 재판받고 이런 상황이 됐고
사실 그 당시에 윤석열 그 지금 서울지검장이 팀장을 맡아서 수사했던 그 수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이 댓글 다른 건 정식 댓글 다른 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 개개인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줄 거는 아니었지 않았냐. 뭐 댓글 숫자도 많지도 않았고 더구나 댓글을 달았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 포털에 들어가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야당 지금 민주당은 거의 뭐 대선의 이 공정성, 정통성, 정당성까지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식으로 이제 나왔 가지고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굉장히 휘청거리게 만드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쇠고기 파동 때문에, 광우병 파동 때문에 휘청했듯이 이게 댓글 사건 때문에 휘청했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보다 사건의 심각성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박근혜 정권 댓글, 대선 댓글을 다루던 그런 강도로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은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여당은 그 반면에 이거는 추미애 대표 표현대로 하면은 깜도 안 되는 거 해서 처음에는 이제 특검 자체를 거부하다가 네. 그 뒤에 이제 새로운 의혹이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합의를 했는데 결국 이 특검의 조사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조사 인력을 어느 정도 할 거냐,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다투다가 야당은 최순실 특검처럼 하자. 그때 10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60일간 했거든요. 근데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특검처럼 하자. 그때는 70명인가요? 7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돼서 30일간 했는데 네. 결국 절충점으로 수사 인력은 한 81명, 특검과 특검보와 파견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사무인력까지 해서 한 81명 정도로 하고 기간은 60일, 추가로 한다면 30일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특검을 어떤 사람이 맡느냐, 박영수 같은 사람이 맡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맡느냐. 그건데 그 키는 제도적으로 보면 결국은 여권과 대통령이 키를 쥐게 돼서 야당이 심각하게 이거는 엄청난 문제고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는지 조금 저는 좀 긴가민가 합니다. 네. 이 여야가 이 사건을 보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심각한, 과거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지지자들이 자발적인 댓글 문제인데 이 부분을 과연 특검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괴리감이 있거든요. 이 괴리감이 특검으로 해소가 되겠습니까, 근데? 글쎄 특검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게 과거에 그 국정원 이 댓글 사건하고 좀 비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건 국정원 국가 권력이 개입한 댓글 사건하고 이것은 단순한 경공모라는 민간 단체에 어떤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민간 경공모 회원 수가 무려 4,500명이라고 저는 이제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그런 4,500여 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면 이것은 선거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민간의 어떤 정치 영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간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불법 댓글로 해서 불법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작을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불법성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특검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보기엔 상당한 대규모로 지금 78명은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렇게 뿌려졌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게 진위를 밝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이 여당 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민간의 자발적인 지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연결할 만큼 크지 않다라는 것이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가기관, 김성남 의원님 말씀처럼 국가기관에 속한 공무원들이 댓글을 달았다, 정치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그 사건이 훨씬 더 중대합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이 민간인들이죠. 국가 공무원들은 아니고 공공기관은 이제 권력기관은 아니죠. 민간인들인데 법에 합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했느냐 아니면 법에 저촉되느냐. 이제 일단 법에 저촉됐기 때문에 드루킹부터 들어가 있고 나머지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오는 사건들 때문에 새로운 이제
그 기소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앞으로 그 수사 대상의 결과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불법적인 그 저질러진 건 명확해졌고, 이게 어느 정도냐? 그냥 뭐 몇 명이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정도의 수준이었느냐, 아니면은 대선 그 판세에 그 선거 민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했느냐, 네.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드루킹 본인 스스로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3% 차이로 오차범위 안으로 그냥 박빙으로 접전이 벌어졌을 때 자기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뚝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고, 최근에 청와대 관계자도 대선 이후에 그 평창 올림픽 때 남녀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만드는 문제 때문에 드루킹이 거꾸로 역으로 여권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10%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그다음 문제는 그 뒤에 김경수 의원이나 또는 그 야당에서 의심하듯이 문재인 그 당시 후보나 보고를 받았다든가 무슨 지시를 했다든가, 또 민주당 차원에서 이 민주당의 외곽팀처럼 이런 선거운동의 한 부분으로 그 팀이 이 기능을 했는가 하는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검은 그런 부분의 진위를 가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 김경수 전 의원이죠. 지금 경남지사 후보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대상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하기에 조금 더 쉽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논의도 좀 그동안 계속 해 왔었어요, 여야가.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네. 언론사에 보내서 이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가르려면은 특검에서 이제 결정한 문제겠지만은 이제 김경수 의원이 불법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이제 판가름하는 것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열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조혜진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댓글이 이 대선에, 지난번 대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상당히 중대한 문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3% 차이를 더 벌어지게 한 그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급락하게 된 원인은 TV 토론에서 본인이 그 MB 아바타에 대한 대책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댓글의 원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으면 그 MB 아바타라는 것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극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국민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지, 댓글 갖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너무 무시한 저는 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대응을 잘못한 건 확실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대응하게 된 그 빌미가 그 이전에 이 인터넷상에서 갑철수론, 또 MB 아바타론이 쫙 퍼져가지고 그 굉장한 그 압박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네거티브가 아니고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사실 좀 무리했죠. 오버했죠. TV 토론상에서 그렇게 제가 갑철수입니까? 제가 뭐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미 그 이전에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상황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아바타론을 퍼뜨린 것이, 아바타론의 원조가 그 드루킹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동원 씨 본인이 아바타론을 만들어가지고 쫙 퍼뜨렸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댓글 작업을 했고 해서 그 안철수 후보와 그 진영에서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고 TV 토론에서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감점 요인이 해당하는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사실 큰 영향을 준 셈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김경수 전 의원은 그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수사 대상의 이름에 특검의 이름에 김경수 조사 대상에 명시를 하느냐 문제를 놓고 가지고 여야가 협의하다가 결과적으로 뺐는데, 맨 끝에 그런데 조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사실은 들어있다고 봐야 되고,
그 최순실 특검 때도 그게 다 있고 사실 웬만한 특검은 각 끝에 가면은 일반 조항으로 그 공개 조항으로 이걸 두어 가지고 그 명시된 것이 아니더라도 나타나는 드러나는 사건은 다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네.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기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또 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는데 결국 다시 이야기해 놓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문재인 후보도 여러 가지 댓글에 시달렸고 부정적인 또 어떤 그 색깔론 이런 것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히 안철수 후보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댓글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이건 뭐 그 핑계거리를 하나 잡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합의 당일인 지난 18일에는 드루킹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죠. 또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이슈가 됐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야당 공세는 더욱더 심해졌고 김경수 전 의원의 반발도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의 검은 거래까지 제안했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한 얘기를 바로 기사화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같은 한 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저도 잘못 본 것이고 우리 경남 도민도 잘못 본 것입니다. 네,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이 아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도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이번에는 조 전 의원께서 먼저 이야기하시죠. 예,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본인과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언론이 보도가 되게 해서 새로운 의혹들로 많이 제기가 됐는데, 최근에는 아주 장문의 옥중 편지를 써가지고 뭐 일간지에 보도가 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 거라 가지고 날짜 또 상황 또 개개인이 한 말 또 그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 여부 이런 것까지 그리고 뭐 무슨 차를 타고 왔다는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상상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넘기기에는 구체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 쪽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소설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로 그걸 갖다가 반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특정한 그 드루킹이 날짜를 며칠 경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딱 박아서 며칠 또 뭐 어느 시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는데 무슨 차를 타고 왔다 이런 까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시각이 딴 데 있었고 뭐 그때는 내 다른 차를 이용했고 이런 게 있다면은 이야기하면은 많이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지고 이제 사안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나 의심이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김경수 후보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 검찰의 거래 부분은 검찰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드루킹이 검사들한테 수사받으면서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거 내가 폭탄 발언 공개를 할 테니까 나에 대한 수사는 좀 감안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이제 보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요 전에 드루킹 김동훈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기 말고 다른 공동 피의자가 조사받을 때 검사가 모르는 검사 들어와가지고 김경수 이야기는 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검찰 입장에서 김경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잖아요. 드루킹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또 그걸 제안하는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그 검찰이 그런 폭탄 발언을 좋아할 걸로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이게 던졌다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검찰이 드루킹이 자기들하고 이렇게 뭐 거래하려고 했던 부분은 녹취가 있다고 공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있으면 빨리 좀 공개해서 드루킹이 두 말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좀 분명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드루킹이든 검찰이든 김경수 의원이든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가닥이 잡혀가 진위가 좀 드러나는 것이 국민들의 좀 그런 혼란스러운 그걸 좀 마음을 좀 정리를 해주는 도리가 아니라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심의원님. 예. 뭐 일단 이 드루킹의 편지, 조선일보가 입수한 편지고 또 이것을 대서특필한 건데요. 핵심 내용은 이제
그 드루킹 자신이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게 김경수 의원하고 공범이다. 이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김경수 의원을 끌고 드러난 건데, 그거하고 이제 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사에 축소 의도가 있었다. 검찰이.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좀 그 신빙성이 떨어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가성 없이 돕겠다. 노사모 활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정의의 편에 서서 김경수 의원을 돕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선대위에 누구를 넣어달라. 또 인사청탁을 하고 이런 것도 보면 처음부터 좀 의도적으로 김경수 의원한테 접근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불법 매크로 시스템을 시연한 장소에 김경수 의원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적인 부분을 이 여러 사람 앞에서 놓고 이것을 시연을 했다는 거, 이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현역 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좀 제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더군다나 이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불법이라고 간주하면서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 책임지겠다 해놓고 김경수한테 이거에서 허락이 없으면 못하겠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여기서 동의를 해달라.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그 신빙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그 편지 내용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지지 여부는 이제 특검에서 가려지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또 증거를 내서 반박하면 더 편하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주장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드루킹 사건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또 미국과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여러 가지 더 큰 이슈가 있긴 있겠지만 이 드루킹 사건 역시도 큰 이슈이긴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이번에는 김 전 의원께서 먼저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드루킹 사건이 지금 그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또 이게 특검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제 이 어떤 정치 쟁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크게 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과거에 지난번 대선 이후에 19대 국회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수개월 동안 시청 앞에서 농성하고 또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이거 대선이 잘못됐다 이야기해도 크게 지방선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여론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선거라는 게임이 특수성이 모두가 똑같이 출발하고 모든 진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해서 하는 게 이 선거라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 선상은 다 어떤 공정하게 가고 그 과정에서 누가 불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불법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 거고, 그리고 서로가 네거티브 또 포지티브 그런 선거를 계속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유권자들이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방선거에서 뭐 이것을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지금 형성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연 의원님. 일단 특검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봐야죠. 특검은 아마 6.13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고 임명되고 그다음에 수사 준비 기간만 해도 20일이거든요. 지금 그 지방선거가 벌 20 며칠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착수하는 게 지방선거 이후일 거기 때문에 특검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지금 국회에서 만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안을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아마 원하는 사람이 되기 쉬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네. 그 4명 중에 여당은 빠지고 야당이 합의해서 2명으로 줄이고 그걸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은 그 결국 이게 살아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구조대로 한다면은 야당 중에도 지금 친여로 분류되고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2명을 한다면은 그 원래 야당과 친여성의 야당이 한 명씩 합의해서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친야가 올리는 한 명은 그 청와대나 그쪽 의중에 맞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그럼 대통령은 2명 올라오더라도 그 사람을 또 지명할 거고, 그래 되면은 이 참 특검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충족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제가 그전에 특검들이 많았지만은 다 아무도 기억에 남는 특검이 없는데 박영수 특검이 그렇게 정말 탄핵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대단했던 거는 무차별적인 본인이 의지가 충만했죠. 그래가지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하고 무차별적인 구속하고 또 뭐 별건 수사하고 하여튼 수단 방법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다 이제 규명을 해냈는데 네.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일단 지방선거 전까지는 제가 이제 경남인데 전국 수도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남은 이제 이슈가 좀 내려오는 속도가 지방이기 때문에 조금 느려서 20일 남은 지방선거 때까지 이 이슈가 유권자들의 머릿속에까지 이렇게 스며들까 하는 부분이 이제 변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남은 한 22일 동안에 이제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이게 다 스며들까가 이제 변수일 것 같고, 그래 한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또 다른 큰 변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또 얼마나 좋은 이미지로 국민들한테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야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건을 가지고 크게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만들어서 득표에 활용하기는 크게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원순 예비후보가 선거 전에 합류하면서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의 3파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신경전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신의 비전과 철학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과거까지도 함께 시민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뭐 누구와 물론 뭐 구체적으로는 경쟁하게 되지만 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과의 경쟁이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공감 연대라 할까요? 그런 공감 연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감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떤지 그건 모르겠네요. 많은 국민들이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후보에게 모든 표를 몰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에 누가 될 것인가도 상당히 큰 관심인데, 뭐 현재까지는 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야권의 후보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졌는데 어떤 예상을 좀 하시는지. 뭐 박원순 시장이 약간 앞선 게 아니고 많이 앞서죠. 네. 저는 관심사가요. 1위인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2위가 누가 되느냐가 네. 더 이 시민들의 관심이 더 높이 나타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앞으로 펼쳐질 정계 개편이나 또 한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 제2당, 이제 한국당이냐 바른미래당이냐 이런 주도권 싸움에 있어서 서울시장 후보가 2위가 되냐 3위가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각 정당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2위가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2위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단일화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3위가 되면은 치명타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익권이 그 여론조사상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예 뭐 치명타를 입기 전에 네. 2위 자리를 주면서 넘어오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누가 맞습니다. 2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전님. 예, 저변에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 민심상으로는 단일화 동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걸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논의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두 사람이 단일화했을 때 박원순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든가 아니면은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져야 그게 가능하겠죠. 해도 승패는 뻔하다. 격차도 좁히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보수층 또는 중도층 여론의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네. 성산이 없으면은 그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성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누구로 단일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선의 승패가 좀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좀 전에 김성남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1, 2, 3등이 다 같이 간다, 단일화 없이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2등이 되면은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지금 재기를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힘든 시간을 맞게 될 것이고, 안철수 후보 2등이 되면은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정치공학 측면에서 단일화 추진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 어쨌든 기본 전제 조건은 그렇게 했을 때 당선 또는 접전 정도는 가능해야 그게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와 관련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른미래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차세대 야권의 중심축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공천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과연 잘 풀어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뭐 바른미래당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공천 문제 갖고 네. 그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누구 라인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은 이제 후보 입장에서 지금 손학규 전 대표를 좀 전략 공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송파을 해.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전략 공천이 아니면은 지금 경선을 한다든가 이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기존에 나온 후보가 그 공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김성남 의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비슷하고, 네. 큰 틀에서 저는 그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를 할 때 그 논의 주도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견을 물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합치는 거는 뭐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다. 합치는 과정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남녀관계로 보면 연애 과정이고 합친 초기에는 신혼이거든요. 그땐 다 좋잖아요. 두 사람 사이도 좋고 바라보는 사람도 흐뭇하고 뭐 누구 욕할 사람 없고 다 박수 치는데 합치고 난 뒤에 이제 현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 대개 그때부터 권태기도 오고 뭐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가 찌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 어차피 그 국민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각자의 정치적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대표인 안철수 의원이나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또 각자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이나 또는 계파 간의 경쟁은 불가피한데 경쟁을 하되 깨끗하게 참신하게 신선하게 신사적으로 하면은 이 당은 미래가 있다. 많은 기대가 그쪽으로 쏠릴 거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기존 정당들이 하던 것처럼 또 욕심과 욕심이 마주치고 부딪히고 합의가 안 되고 또 계파 갈등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미래가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벌어지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또 실제 안에 보도는 안 되지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들어보면은 제가 좀 걱정했던 쪽에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한반도 정세에 굉장히 큰 일이 생기죠. 뭐 오늘 23일부터 25일 사이에는 북한에서 핵실험장 폐기가 예고가 돼 있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의 태도가 얼마 전과는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제 앞으로 북한 비핵화 부분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북한이 두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전략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한이 이 비핵화를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뭐 풍계리 실험장의 파기라든가 이런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 북한을 이런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유장평화전술이다. 불신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타격을 해 나가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북한이 어떤 비핵화로 나가면서 그 다음에 체제 보장을 확실히 받아냈고 그 다음에 개혁 개방으로 나가려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협상 과정에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 속에서 평화 체제를 어떻게 안전보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급속한 어떤 진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정현 의원님. 예, 김정은이나 북한의 태도가 바뀌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핵화 논의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할 때 그 시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처지 입장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최고도로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곧 정권이 주저앉든가 아니면은 버텨봐야 1, 2년 안에 주저앉게 돼 있고 주저앉기 전에 이미 그 북한이 미국이 군사 공격으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 남한 정부도 미국의 그 기조에 그냥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중국조차도 제재 압박에 동참하고 심지어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해서 김정은 정권을 주저앉히더라도 중국이 묵인하겠다는 합의가 됐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그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확실히 남한 정부 우군이 됐죠. 남한의 여론조차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감도가 쭉 올라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다음 통일 대통령은 김정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우군이 많아졌고 거기다가 시진핑 두 번 만나고 오는 동안에 어쨌든 보도에 따르면은 비핵화 논의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까지 안 가더라도 비핵화 논의만 네가 선언을 해도 제재 풀어주겠다라고 동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굳이 미국이 압박 수준을 높이면서 CVID에서 PVID, 그러다가 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생물 무기, 화학 무기, 세균 무기까지 철폐해야 된다는 이 요구에 항복 안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이 저걸 받아줘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느냐. 미국은 11월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 기대치를 엄청 높여놨거든요. 적당히 타협하면은 패배자가 되고 11월 선거에 악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다시 또 제재 압박 또는 군사 공격 쪽으로 돌아가려면은 중국을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작업. 또 남한도 끌어들여야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까지 나온 상황이고. 하여튼 그 트럼프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지금 남은 북미 회담 때까지 한 20여일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접점이 차야될지 두 사람도 애측 불허의 사람들인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미국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수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도 이 양반이 상당히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거고 이 지금 이게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또 지금 또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저도 놀랐습니다. 1년에 400조가 넘습니다. 우리 1년 예산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맞먹는데 지금 한반도에 무기 뭐 팔아봤자 한 8조, 9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이 한반도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어차피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거의 갖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북한을 완전히 한반도를 핵에서 벗어나게 하고 핵을 포기하게 하고 오히려 한반도를 미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기지, 경제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북한 그리고 한반도의 미국 정책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 내부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파를 하고 우리도 만약에 북한이 평화체제가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개혁개방으로 나갔을 때 북한 중국의 엄청난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하느냐 이것을 빨리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늦은 밤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